네,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분석 보도국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박 기자. 네. 앞에 그 리포트에도 잠깐 그 언급이 됐지만은 네. 그 미립국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그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까지 건너왔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. 가능한가요 이게? 저희가 해경 등에 확인을 해봤거든요. 예. 물론 쉽지는 않지만 뭐 파도라든지 이런 다른 기상 상황이 좀 양호하다면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. 해경 측에 따르면 이번에 그 태안에서 발견된 중국제 레저용 보트는요. 12에서 13노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면요. 바다 위에서 시속 23에서 24km 정도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태안까지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330km가량이 되거든요. 해당 보트의 속도인 시속 23km로 휘지 않고 운항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14시간 반 정도면 태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 시간은 이번에 붙잡힌 왕 씨가 진술한 운항 시간 14시간 20분 정도와도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연료가 문제일 텐데 이미 보트에서 30리터짜리 기름통 2개하고 20리터짜리 기름통 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. 해경은 이들이 중국에서 출발을 할 때는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싣고서 출발을 했고 그 사이에 다 쓴 기름통은 바다에 중간중간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는 그 최상의 조건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계산이고 여전히 그 모선 등의 지금 조력을 받아서 넓은 바다로 나온 뒤에 이곳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네. 일단 뭐 조사가 진행돼봐야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겠지만 네. 일단 미립국자들이 그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거든요. 그럼 네. 국내에서 이들의 그 미립국을 돕는 어떤 전문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? 그렇습니다. 현재로선 이들을 미립국시킨 조직이라든지 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조력자가 국내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. 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태안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던 승합차에 탔고요. 곧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로 이동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미리 이들과 연락해서 만남의 시간, 장소를 주고받은 조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이런 미립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어제 잡힌 왕 씨는 해경 조사에서 같이 타고 온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는 사이지만 일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아울러서 이 해경 조사 결과 이 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를 해왔고 2015년도에 국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강제 출국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때문에 해경은 일단 이들의 대공 용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이유로 국내로 미립국한 가능성이 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들의 그 미립국 이유가 뭐 대공 관련성은 낮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영해가 이제 뚫린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? 이번 사건의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바로 우리 해안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데 있습니다. 통상 군의 해상 경계는 해안에서 500m까지는 육군이 담당하고 그 밖을 이제 해군이 담당합니다. 여기서 해경은 뭐 하느냐? 육군과 해군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게 지원하는 업무를 해경이 맡게 되는데요. 이번 사건의 경우에 CCTV상 이 보트가 상륙한 시점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23분쯤입니다. 그런데 주민신고로 군과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게 23일 오전 11시입니다. 해군과 육군, 해경 모두 레이더 같은 감시 장비를 각각 갖고 있는데 보트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우리 영해를 지나는 동안 해군도 파악을 못했고 또 해안에 상륙해서 꼬박 이틀이나 방치가 됐는데 육군도 또 해경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. 좀 가정해보면 만약에 적군이 침투해서 우리 배를 가라앉혔다라고 하면 정말 생각해보면 아찔해지는데 네. 이 때문에 그 해안 경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비슷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 북한 목선의 그 삼척항 입항 사건이 좀 떠오릅니다. 네. 이 사건도 지금 한 뭐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복된다는 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북한 목선이 군과 경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삼척항에 정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사건 발생 초기에
합참은 군의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하지만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겠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채 1년이 안 돼서 비슷한 사건이 이제 서해에서 반복된 겁니다. 물론 군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. 이번에 보트가 발견된 곳이 군의 그 순찰 지역은 아니라고 하고요. 또 이 태안 지역은 육군 32사단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평택 아래부터 서천 앞바다까지 한 100km가 넘는 해안선을 단 2개 대대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바다 전체를 촘촘히 감시한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는 군이라는 사실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을 쇄신하는 데도 전화위복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집중 분석 박병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네,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.